1997년 대한민국 서울,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촉망받는 정보통신, IT 분석가이자 태권도 공인, 3단 유단자인 25세 여성이 늦은 밤 가족 모임을 마친 후 지하 주차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났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은 수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1972년 3월 12일에 태어난 25세의 이수진이다. 그녀의 아버지 이상철 1945년 2월 14일생, 당시 52세는 존경받는 중학교 교장이었고, 어머니 김영희 1948년 11월 8일생, 당시 49세 역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수진은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외모와 능력을 모두 갖춘 데다 예의 바르고 효심 깊은 딸로 통했다. 특히 운동신경이 뛰어나 태권도 공인 3단을 취득할 만큼 무술에 능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재능은 학업에 있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명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 현지에서 IT 분석가로 자리를 잡았다. 미국 생활 중 그녀는 재미교포 출신의 박지훈과 교제하게 되었고, 선남선녀였던 두 사람은 주위의 부러움 속에 1996년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그러나 평화롭던 일상에 닥친 불행은 예고가 없었다. 1997년 가을, 건강검진을 받던 아버지 이상철이 희귀암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면 완치율이 높은 편이었다. 미국에서 위험한 수술을 앞둔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수지는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다. 1997년 10월 15일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귀국한 그녀는 병원에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버지의 건강도 빠르게 호전되었다. 한시름을 놓은 수지는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출국 예정일은 1997년 11월 14일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가족들은 그녀가 떠나기 전날 밤 송별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송별회 직후 그녀에게 상상조차 못할 참극이 닥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시간을 되돌려 1997년 11월 13일 저녁, 수진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백화점 식당가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인 조촐한 송별회가 열렸다. 저녁 8시, 수진은 어머니 김영희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백화점에 도착했다. 당시 백화점 지하 주차장은 외진 곳의 조명이 고장나 유독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다. 주차를 마친 모녀는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 수진은 차 안에 주차권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 주차비 정산을 위해서는 주차권에 식당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했다. 수진은 어머니에게 괜찮아요. 이따가 밥 먹고 집에 갈 때 챙기면 돼요. 라고 말하며 그대로 식당으로 올라갔다. 송별회에는 1975년 8월 5일에 태어난 22세의 여동생 이수민과 수진과 어린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1972년 5월 20일생의 최유진 25세도 참석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끝없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 10시가 되자 어머니가 피곤한 기색을 보였고 수지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먼저 어머니와 여동생을 집으로 모셔다 드린 뒤 친구들과 다시 합류하기로 했다. 세 모녀가 함께 백화점 지하 1층 주차 정산소 앞에 섰을 때 수지는 다시금 주차권이 차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먼저 정산소 앞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정산소에서 차가 있는 곳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20분이 지나도록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해진 여동생 수민이 삐삐를 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묵묵부답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모녀가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을 때 수진의 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경악한 모녀는 식당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지인들이 합세해 수진의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이내 전원이 꺼져버렸다. 가족들은 즉시 주차장 보안 요원에게 달려가 CCTV 확인을 요청했다. 규정상 자정 이후에나 열람이 가능하다며 거절하던 요원도 가족들의 간절한 애원에 결국 모니터를 틀어주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밤 10시 16분을 가리키는 CCTV 화면 속 수진이 차문을 열고 주차권을 찾기 위해 몸을 숙인 찰나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남자가 등 뒤로 접근했다. 수진은 태권도 3단의 유단자였지만 실전이 아닌 스포츠에 익숙했던 데다 기습적인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맹렬히 저항하던 수진은 남자가 복부와 가슴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자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남자는 축 늘어진 그녀를 조수석에 밀어넣고는 운전석에 올라타 맹렬한 속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주차장 출구의 차단기를 그대로 부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화질이 너무 떨어져 범인의 얼굴은 윤곽조차 식별하기 어려웠다. 어머니 김영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울 전역을 돌며 수진의 차를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다. 이틀 동안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은 언론에 도움을 호소했다. 수진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되었고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까지 내걸렸다. 미모의 명문대 출신 여성이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되었다는 소식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경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11월 16일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서울 외곽 하남시의 한 버려진 공사장 인근에서 수진의 번호판 서울가 6871을 단 차량을 발견했다는 무전이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참혹한 차량 상태에 아연실색했다. 차량 앞부분은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타이어 한쪽은 급가속으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겨져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뒷좌석이었다.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혈흔과 함께 정액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진이 차 안에서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뒤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이 분명했다. 경찰이 수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자 뜻밖에도 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추적 끝에 체포된 남성은 1962년 4월 2일생 35세의 화물차 기사 김대호였다. 그러나 강도 높은 신문 끝에 그는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다. 김대호의 진술에 따르면 11월 14일 이른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갓길에 세워진 차를 보았고 잠시 후 차가 떠났다가 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와 주차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호기심에 다가간 그는 차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뒷좌석에 놓인 명품 가방과 핸드폰을 훔쳐 달아난 것뿐이었다. 그의 체격은 CCTV 속 범인과 확연히 달랐으며 그가 묘사한 운전석 남성의 인상착의가 오히려 CCTV 속 실루엣과 일치했다. 11월 17일 수진이 실종된 지 4일째 되던 날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약 2km 떨어진 공사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현장 소장이 지독한 악취를 맡았다. 뚜껑을 열어본 그는 혼비백산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깊은 배수로 안에는 폐타이어 2개와 함께 새카맣게 불탄 시신 한 구가 가슴에 두 손을 모은 채 유기되어 있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 피해자는 복부에 2차례 치명적인 자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방화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사망 직전 끔찍한 성고문을 당해 신체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다. 시신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 DNA가 검출되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영환 씨를 찾은 여동생 수미는 불에 타다 남은 청바지 조각을 보자마자 오열했다. 그것은 송별의 날 자신이 언니에게 빌려주었던 바로 그 청바지였다. DNA 대조 결과 시신은 이수진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후 결정적인 목격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1968년 10월 15일에 태어난 29세의 여성 윤정아는 11월 14일 새벽 무렵 겪은 기묘한 일을 털어놓았다.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의 남자가 그녀의 차 창문을 두드리며 스페어 타이어 교체를 위한 공구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동승했던 정아의 오빠가 내려 남자를 돕고 있을 때 정아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 여성은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정아를 쳐다보며 무언가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정아가 차에서 내려 다가가려 하자 남자는 기겁하며 공구를 내팽개치고 차를 몰아 도주했다. 정아는 수상함을 느끼고 차량 번호 서울가 6871을 수첩에 적어두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관할 파출소에 근무하던 1969년 7월 7일생 28세의 정민수 경장으로부터 나왔다. 정 경장은 11월 13일 밤 11시 15분경 공터에 수상하게 주차된 차량을 검문했었다고 보고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조수석에는 몹시 위축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정 경장이 신분증을 요구해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을 때 조수석의 여성이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살려달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다.
정 경장이 차문을 열고 여성을 내리게 하려던 찰나 남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가짜 경찰 행세하는 강도 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퍼붓고는 차를 급출발시켰다. 정 경장이 즉각 권총을 빼들어 타이어를 향해 두 발을 발사했지만 차량은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당시 수진의 납치 사건이 일선 파출소까지 전파되기 전이었기에 정 경장은 단순 도주범으로 생각하고 압수한 신분증 두 장을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장은 이수진의 것이었고 다른 한 장의 이름은 강동식이었다. 그러나 신분증에 적힌 주소지는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빈민가였고 주민등록번호 일부도 훼손되어 조회가 어려웠다. 경찰은 혼인신고서와 국민연금 기록 등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교차 검증한 끝에 마침내 범인의 실체를 파악했다. 그는 1966년 9월 25일에 태어난 31세의 강동식이었다. 그의 프로필은 경찰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는 전과 하나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김포공항 기내 청소업체의 현장 소장으로 성실히 근무 중이었다. 심지어 그에게는 1993년 1월 10일에 태어난 사살배기 아들이 있었고 아내는 임신 3개월 차였다. 도무지 흉악범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경찰은 며칠간 그의 자택 주변에 잠복했다. 11월 20일 새벽 4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강동식을 덮쳐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으며 심지어 입가에 옅은 미소마저 띄고 있어 베테랑 형사들마저 소름 돋게 만들었다. 압수수색 결과 그의 집 세탁기 뒤에서 혈흔이 낭자한 작업용 점퍼와 청바지가 발견되었다. DNA 감식 결과와 신분증, 그리고 정 경장의 확실한 지목이 이어지자 강동식은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11월 13일 밤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배회하던 그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아름다운 수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짐승 같은 욕정에 휩싸였다. 주차장 구석에 숨어 몇 시간을 기다리던 중 수진이 홀로 내려와 차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칼로 위협하며 납치했다. 그는 인적 없는 공사장으로 차를 몬 뒤 수진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 수진이 끝까지 반항하며 탈출을 시도하자 분노한 그는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배수로에 유기하고 그 위에 시멘트가 채워진 타이어를 던져 넣은 뒤 판자로 덮었다. 다음 날 밤 그는 다시 현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시신을 불태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모든 자백과 증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강동식의 가족이 고용한 대형 로펌의 스타 변호사는 강동식이 경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백하지 않으면 임신한 아내와 어린 아들까지 공범으로 엮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경찰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정황 증거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CCTV가 너무 흐릿해 범인을 강동식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라해도 강제 납치인지 자발적 동승인지 입증할 수 없다. 둘째, 수지는 태권도 공인 3단이다. 평범한 체격의 강동식이 고단자를 완력으로 제압했다는 것은 억지다. 셋째, 수진에게는 경찰의 검문을 받을 때와 타이어를 교체할 때 탈출할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도망치지 않았다. 넷째, 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바지는 경찰이 정확한 치수 확인을 생략했으므로 강동식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섯째, 성폭행 증거 역시 합의된 관계의 흔적일 수 있으며 사망 원인도 두 남녀가 격렬한 유의를 즐기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일 뿐 계획 살인이 아니다. 이 궤변에 가까운 변론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범죄 심리학자들은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진이 태권도 유단자라 할지라도 무술은 스포츠일 뿐 좁은 차 안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기습당할 경우 극도의 공포와 패닉에 빠져 저항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탈출을 시도하지 못한 건 역시 언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대변할 뿐이었다. 무엇보다 강동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진과 함께 있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목격자와 결정적인 정액 DNA는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00년 2월 23일 재판부는 수십 명의 증언과 명백한 물증을 토대로 강동식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강간치상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그리고 강도 살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강동식은 덤덤한 표정으로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2002년 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2004년 그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차갑게 거절당했다. 결국 사형수라는 꼬리표를 단 채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강동식은 2011년 9월 23일 자신의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죗값을 치렀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대형 쇼핑몰과 공용 주차장에는 고화질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었고 비상호 출벨과 함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밝은 곳에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생겨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었다.